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식인데요. 민주당 조지아 상원 의석 2석 모두 확보로 인해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총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인기 팬덤층들이 활동을 했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3대 통신사 상장 폐지안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시끄러워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위원들은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상황이 적절할 경우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거나 장기채 매입 비중을 확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비도 못해도 2% 정도까지 나와 주어야지만 저런 행동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 저금리 현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EU 집행위원회는 모더나 개발사 백신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때 사기라고 했던 가상자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만 바보 취급하고 막 그랬죠.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랬죠. 언론에 선동당한 국민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금융기관들은 해당 보고서도 되게 정상적으로 내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이상하게 언론 쪽에서는 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2018년도 때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해당 구독자님들도 그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회수가 또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보고서 내용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했던 해석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다루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장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런 내용 기반으로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은행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며 국내는 특정 금융거래보험이 그 해당 법률을 시행한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은 2021년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미 당국의 규제와 해외 비즈니스 변화가 주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서 이 내용 포인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에서는 가상자산, 수탁, 거래, 발행, 다양한 비즈니스 참여 중이며, 여기서 OCC가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대부분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의외로 특근법만 오지게 신경만 쓰고 있고 다른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수탁 서비스나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수탁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냐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다이렉트로 개인 지갑을 뿌리게 되면 시중은행을 굳이 거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럼 시중은행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예치 비율이 없다 보니까 이자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산을 거기다가 거치를 해서 일부 이자 농사의 일부분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가 은행이 가져가는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갑을 다이렉트로 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론 이거는 이제
플랜 A부터 플랜 D까지는 있습니다. 그 점은 해당 한국은행 보고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보고서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시중은행들에게 먹거리 제공을 해줘야지 고용도 유지가 되고, 금융에 대한 이런 시중은행에 대한 또 문제점을 어떻게 좀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키메이커를 미리 미국에서 좀 끊어주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질병이 터지기 직전에 볼코 룰도 완화를 시키기도 했어요. 다 그런 이유가 이런 내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탁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본연에 있는 거치 부분이 다시 유지가 되면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게 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으니 시중은행들도 다시 어느 정도는 자기에 대한 생명줄은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정책 당국은 가상자산 제도화로 인한 혼란을 경계하되 금융회사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관 투자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계속 사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그 정치 이야기는 꼭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쪽 성향파 분들이 그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좀 중립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해요.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그런 금융의 지식 수준이 낮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극적인 멘트로 그렇게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또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로 좀 보긴 하되 그때는 그때 당시로 그렇게 끊어놓고 그 뒤에서는 좀 활성화 방안책을 내놨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한국에 대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한국의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붕괴가 될 수 있는 요점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외화 유출 사태가 커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후행으로 하자라는 쪽이 더 힘을 많이 실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텔라가 아침에 급증을 해서 20% 정도에 가까운 만큼 올라오다가 지금 시장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소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거래 수수료 100배 상승, 일부 거래소 인출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에 대한 영향성 때문에 약간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BTC 채굴자 일일 수익성이 3,300만 달러, 2017년도 최고 수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채굴자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고정비 빼놓고는 팔지 않는데 단점은 이게 언젠가는 누적 게이지가 돼서 한 방에 나오는 물량이 좀 무섭죠.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그냥 적립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큰 덩어리로 악재로도 올 수도 있다. 언젠가는 채굴자들도 비트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먼저 스타트를 끊느냐, 우리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채굴자가 됐던 아니면 고래가 됐던 아니면 기관이 됐던 간에 말이죠. 그리고 리플이 지금 40%까지 45%까지 찍고 있다가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리플에 해당해 있는 해당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XRP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지원 가능하다라고 해서 또 언론 플레이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리플에 대해서 CBDC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XRP가 해당 브릿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을 썼었을 때 그만큼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 그리고 우리만 브릿지 통화에 최적화된 기술을 갖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 해당에 있는 금융당국과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 봐라, 우리 쪽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몰아가는 형태로 죽일 거냐라는 이야기로 좀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나오고 한 못해도 한 두세 시간 뒤 정도 때부터 올라가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 물량, 이 거래량에 대한 추이는 앞으로 등락폭은 커질 거예요. 위로 뛰든 아래로 뛰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등락폭은 매우 커질 겁니다. 왜냐? 1월 중에 어떻게 해서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거래 정지 시즌이 곧 도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 올라왔던 거에서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거 너희들이 다 틀렸다. 지금 반등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이게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런 박스 장이 아니고, 예? 우리 박스장 갖고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매번 똑같이 팼더니 3년 동안 매번 심저점을 맨날 갱신하다가 거기에 있는 리플렛에 있는 고객사들한테 혼나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내려오면 또 매집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방이 받쳐주면서 저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는 분석치도 내놓긴 했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는 엄청나게 불투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지금의 이번 시점의 40%를 먹기 위한, 오늘 하루에 대한 먹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거는 조금은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다른 쪽에 대한 코인을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직 악재가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내일 또 변동폭이 또 클 수도 있습니다. 이날에도 똑같았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가격대를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리스크가 상당히 두꺼운 게 있으니 상대적 대비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거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이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코인들은 엄청 많다. 엄청 많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도미넌스 추이 매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도미넌스 추이가 지금 거의 69, 68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추세 또한 여기에서 한 템포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대한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못해도 이 라인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 템포 다음 주 라인에서도 못해도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도미넌스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약간은 존재할 것 같다 라고 짧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카 부분이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수백만 달러가 입금이 되면서 최근에 진리카도 상당히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리카 빛에 이런 특화되어져 있고 그만큼 또 마케팅도 잘했고 그 전에 디파이도 어느 정도 성과도 나왔던 중형급 코인들이 요새는 좀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중요 소식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빗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매각 진행 중인 이제 김정주 넥슨 회장한테 얼마에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일단 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 대비 자산가치 평가액이 빗썸이 좀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조 1천억 원 정도, 최대 1조 3천억 원까지도 보긴 했는데 그게 18시즌, 19시즌 넘어가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8천억이 내놓고 뭐 9천억이 내놓고 누가 사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김정주 회장이 그냥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점 선물 만기 1월 30일 토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시입니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2월 달에 2월 22일 XRP에 대한 소식 그리고 픽셀의 20%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크레이크 재판이 재연기가 됐어요. 4월 달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거래소들은 폐쇄입니다. 폐쇄. 그래서 웬만하면 매저거래소 써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2년도 1월부터 세금을 낸다라는 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으로 핫스팟은 이더리움 CME 라고 해서 코스모스 아토님이 올려주셨는데요. 해당 요것도 제가 매년마다 제 일기장처럼 PPT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죠. 일단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신규 가입자 급증, 하드포크 분리, 중국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ICO 금지, 시카고 선물 거래소로 급등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2월 말이나 3월 달에 좀 많이 빠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저의 생각도 만약 이 이론대로 저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못해도 이더에 대한 선물이 가까운 시즌 직전까지는 이렇게 급등 형상이 나오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각도가 너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전때까지 이더가 앞으로 이 1월 달에 좀 많이 정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정에 나와도 우리는 좀 존버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국에 비트코인 살라고 아둥바둥 중이다.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중국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매번 이야기를 제가 일찍 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 중국 현지 오면서 어찌저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해서 힘 닿는 데까지 해서 해당에 있는 금융 관계자 만나고 해당에 있는 그런 가장 고소득자, 고임금자 그리고 그쪽에 있는 최대 뭐 그냥 뭐 거기에 있는 뭐 은행명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 해당 관계자 몇 명을 만나서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금 엄청 많이 사고 있고 그거를 다 조사를 해놨던 자료 또한 공유를 받고 그것도 저도 한국에 대한 분위기도 공유를 해서 그것도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환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계속 중국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국가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BSN 리스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없는 애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사용될 정도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눈에 보면 이더 보이고 알고랜드 보이고 테조스 보이고 뭐 솔로나 폴가닷 뭐 등등 보이죠. 네오도 보이고 이렇게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신한은행이 커스터디 사업을 진출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똥칠 타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하는 행동들이 저게 미래에 있는 답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XRP 보유자에 배포됐던 스파트 토큰이 가격이 나왔는데요. 폴로닉스와 비트루에서 대략 100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는 그 전에 에어드랍을 받았던 가격이 해당의 일정에 맞게끔 또 업비트에서도 공지를 해줄 겁니다. 언제 에어드랍 받고 계속 이제 줄 거다. 그런 걸 공지를 해줄 거니까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펀딩에 있는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FTX 후업이 OK, 바이비트인데요. 다 이쪽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펀딩 비가 높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상당히 쏠림 현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펀딩으로도 저번에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 펀딩으로도 충분히 지금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옛날에 실시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작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요 내용을 좀 빠뜨렸던 것 같아서 요거를 다시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USDC 서클 CEO가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테더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쪽은 USDC밖에 없고, 여기서 USDC 외쪽으로 할 거면 거기에 미국의 글로벌 시중 은행들의 연합 체계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공략화해서 마켓으로 들어오는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땐 그래요. 근데 지금의 USDC의 위에 있는 연합 체계가 어차피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기관의 30여 개 정도에 있는 소속된 또 단체이기 때문에 이쪽의 파워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USDC가 그만큼 규제 준수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더가 얼마만큼 방어를 잘 해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테더의 발행을 해주면 호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 이야기는 또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더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한 달 사이에 찍어대는 물량이 많다. 그게 2017년도 때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갑자기 많이 찍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물량이로 나왔을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그때 너희 예치한 금액 좀 한번 보자 했는데 안 나와서 그때도 그 영향도 일부 끼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 물론 올해부터는 이제 거의 규제가 거의 명확해졌고 가이드라인도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테더가 멍청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모를까봐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인 측면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그게 뭐 주작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런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호재라고 보는 것보다 가격 대비, 그때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이제는 매도 베팅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비트코인이 좀 더 갔었을 때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